몰랐던 이야기더러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미국에서 CIA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특정 장소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원이 되려면 여기를 보통 거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어디를 가야 하는 걸까요?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Iran seems completely unable to stop the Mossad from pretty much operating Iran like it's the Mossad's backyard. 사실 최근에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 아니 오히려 무력보다는 정보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그야말로 첩보전을 앞세워서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트럼프가 결단한 이란의 핵시설 공습도 정보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어떤 위치, 자기들의 타겟이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정보력에서 기반한 거고요. 그걸 따라서 영상이라든가 통신 이런 것을 감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네. 따라서 모든 군사작전의 이면에는 첩보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갈수록 더 중요한 거죠. 과거처럼 과거의 그 지상전에서 뭐 참호해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정밀 타격으로 필요한 군사적 목표를 제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세계 각국의 첩보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어디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대 이란. 그러니까 지옥까지 쫓아가서 적을 겨눈다. 아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첩보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런 네. 양상이 생깁니다. 요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모사드가 이제 이란 전쟁을 하면서 예. 이제 그 요인들도 암살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전쟁의 핵과학자도 죽이고 네. 이런 걸 다 첩보전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모사드가, 예. 이제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원래 이제 해외 정보 기관입니다. 해외 정보 기관인데 사실 이제 그 대아랍배를 향한 이런 정보력은 미국 CIA를 능가한다는 이런 이제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원래 이제 그 모사드의 첩보 작전이 굉장히 유명한 첩보 작전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보면 이제 신의 분노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미넨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선수단이 이제 죽는 네. 피살을 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제 주체가 검은 9월단이라는 예. 그 테러 단체인데 저렇게 영화도 있었죠. 예. 이제 그 미넨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근데 이 작전에서 이제 끝까지 그 범인들을 쫓아가서 이제 다 죽이는 이런 작전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첩보기관이 바로 모사드죠. 네. 이 요원들은 원래 이제 뭐 그림자 속의 전사 이렇게 이제 자처하면서 적의 심장부를 찾아가서 정찰도 하고 공작도 하고 암살도 하고 전복하는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모사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기관. 예.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모토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네.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라. 이게 이제 옛날에 솔로몬 왕이 네. 한 말인데 구약 성경이 잠언에 나오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신범철 박사,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그야말로 일어서는 사자작전 이렇게 통하는 것도 모사드가 개입이 됐었어요. 예, 뭐 모사드가 개입해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작전은 결국에는 타겟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그리고 타겟이 특정 장소에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전반적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혹시 화면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렇게 필요한 타겟 이란의 군 수뇌부와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시기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느냐를 다 정보로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미리 잠입해놨던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 타격을 한 거죠. 저렇게 보면 지금 아파트 전체가 폭격당한 건 아니고 그렇죠. 구멍이 특정 그 곳에 나 타겟이 되는 그 군 수뇌부가 자고 있는 그 방을 정확하게 공격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모사드의 정보력이 뛰어났고 네. 작전 수행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그 아파트에 그야말로 딱 한 곳만 정밀 타격한 것 같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밀한 작전이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은 정보력인데요. 정보력이 확실하게 있어야 이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아무래도 이 모사드입니다. 모사드의 정식 명칭은요. 이스라엘 정보 특수 작전국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들을 수집해서 특수 작전을 펼친다는 뜻인데요. 네. 혹시 앵커님 키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키돈이요? 네. 키도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창끝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창끝이라는 그 말답게 이 키도인이라는 조직이 모사드 아래에 있는 하부 조직인데요. 요 키도는 암살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암살 전담팀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키돈의 존재를 그 누구도 확정해 주진 않아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런 이 작전들을 굉장히 위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추정되기로는 한 50명에서 7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4인 1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완전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래서 한 명은 추적을 하고 한 명은 운반을 하고 또 네. 한 명은 서포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은 실제로 암살을 하고요. 그래서 이 키돈이라는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적을 삭제하는 이런 게 대부분의 이 전략들이고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이 키돈이라는 조직은 오로지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에만 복종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뭐 지역까지 쫓아가서 저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모사드가 한 주요 인물 제거 작전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게 1960년대에 있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암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한 뒤에 수많은 나치들이 이제 자신들이 갈 곳을 이렇게 찾지 못하다가 아르헨티나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홀로코스트의 핵심 설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모사드가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14명으로 구성된 이 모사드 요원들이 아르헨티나로 가서 이 서류 가방에 숨겨놓은 카메라로 이 사람의 사진을 찍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의료 이런 서류 같은 걸 찾아서 이 모양, 이 귀 모양이나 뭐 이런 얼굴 윤곽 같은 걸 이제 대조를 해서 네. 이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할 때 그냥 납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납치를 하는 순간 동시에 저렇게 입에다가 장갑을 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치들이 자신들이 잡히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니까 네. 청산가리를 깨물어서 이 자결을 한다. 네.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장갑을 입에다가 넣어서 그걸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야 될 거잖아요. 데리고 올 때 비행기에다가 태웠는데 어떻게 태웠냐면은 주사를 놔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승무원 옷을 입혀서 승무원 좌석에 앉혀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졸고 있는 승무원의 모습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요?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네. 저 사람 좀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만 했지 저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결국엔 저렇게 잡아온 아이만 씨 어떻게 되냐면 1962년에 이스라엘에서 형장의 이슬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니 그야말로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첩보 작전인데 아니 이런 가운데 원격 조종 총을 이용해서 적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스가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모사드가 했다고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예. 다만 그 작전의 내용을 보면 모사드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추정만 하는 되는군요. 거죠. 그러니까 모센 파크리자데라는 이란의 핵과학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2020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총격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총격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원격 조종된 장치로 뭐 AI 드론이 사용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한 다음에 이란에서도 결국은 누가 이렇게
조종을 했고 사격을 했는지 파악을 못했어요. 네. 다만 이란 측 발표는 원격 조종 장치가 사용됐고 과학 기술이 이용됐다 이렇게만 파악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사드가 비밀리에 작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제기된 거죠. 추정이군요. 그런데 뭐 납치부터 추정이긴 하지만 뭐 원격 조종총까지 어떻게 보면 수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모사드의 주요 인물 암살 작전은 통상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실제로 거기에 가서 이 살해를 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점착 폭탄입니다. 네, 폭탄인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폭탄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타겟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이제 자주 지나가는 길 앞에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차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다 폭탄을 이제 점착 폭탄을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거기를 지나갈 테니까 네. 기다리고 있다가 버튼을 뿅 눌러서 이렇게 암살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란의 굉장히 많은 핵 과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군요. 작전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독살이 있는데요. 이 독살이 굉장히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신기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네.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해방 전선을 이끌던 이 테러 기획자를 이제 암살할 때 치약에다가 예. 치약 튜브에다가 저렇게 주사위로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한 번에 죽는 독이 아니고요. 이게 서서히 이제 병 들어가는 네. 그런 독약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 타겟으로 된 사람이 매일 아침 이 이빨을 닦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닦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병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원에 가서 이거를 부검을 해봤는데 부검에는 이 사망 원인이 암으로 나왔다. 뭐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사드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이 모든 작전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97년에 그 요르단에서 이 작전을 할 때인데 네. 그 탄산 음료를 이렇게 까낸 척하면서 그걸 앞 사람한테 타겟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쏟는 요런 작전을 펼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쏟은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분이 약간 좀 당황할 거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닦을 거고 그렇죠. 그 닦을 때 그 빈틈을 노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암살한다거나 뭐 요런 이 작전을 했었는데 그 타겟이 되는 이 딸이 갑자기 그 중간에 작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이 딸한테도 그 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굉장히 안 좋게 이 작전이 끝났던 적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뭐 드론에 굉장히 뭐 진화하는 수법 때문에로 모사드를 사실 이길 수 있는 정보기관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 정보 활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이제 휴민트라 그래가지고 예. 인간 정보에서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흔히 말하는 데킨터라 그래 이제 기술 정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데킨터로 먼저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네. 이게 휴민터로 확인을 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이제 지금 정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데킨터 같은 건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통신 감청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GPS 같은 이제 위치 정보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예. 뭐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 정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같이 맞물려서 또 이런 4차 산업 시대의 기기들이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그 전쟁하면서 나타났던 게 우선은 데킨터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휴민터가 그걸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요게 이제 어떤 또 전쟁의 도구로 되게 확인 사살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요번에 가장 획기적인 그 어떤 활약을 보이고 어떤 능력을 보인 게 이제 모사드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점점 더 진화되고 발전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뭐 휴민트, 데킨트가 결합이 되고 여기에 예. AI 기술까지 그렇습니다. 예. 도입이 되면서 모사드가 정보기관에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처럼 앞장서고 예, 있다. 지금 그런 형상입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첩보전 이야기로 이번에 한번 넘어가 예. 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인데 정보는 곧 무기. 아니 그런데 SBU, SVR 이 용어가 좀 낯선데요? 이게 원래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신이 이제 소련이잖아요. 네. 소련인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서 제일 그 유명했던 게 이제 KGB 우리가 잘 아는 KGB인데 요게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나중에 두 개의 기관으로 이제 SVR하고 FSB로 갈라졌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정보기관에서 이제 활동했던 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러시아 뭐 사령관을 이제 제가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원래 그 연방의 일원이었잖아요. 네. 연방의 일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에서 남아있던 그 KGB 요 조직을 이제 잘 흡수를 해갖고 만든 게 바로 우크라이나 SBU입니다. 이 SBU가 이제 원래는 국내 방첩 기관으로 주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크림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서 해외 특히 이제 러시아를 겨냥한 네. 이런 이제 정보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러시아 주요 요인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파괴하고 이런 기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신범철 박사, 최근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판 뭐 트로이 목마 작전이다 이렇게 불리는 일종의 뭐 거미줄 작전이 있었잖아요. 이거 역시 SBU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1년 6개월이나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1년 6개월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공군기지 전략 폭격, 저작전이죠. 예, 저게 예. 전략 폭격기들인데 저게 있는 기지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무기 체계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작전, 첩보 작전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입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위장으로 들어가서 네. 드론들을 갖다가 몰래 반입을 했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 인근에서 거기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하나에 200만 원 하는 드론으로 수천억짜리 전략 폭격기를 파괴한 거예요. 저 드론들로.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피해액이 뭐 수십조에 이른다는 평가까지도 있는데 그만큼 러시아로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정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저 SBU의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저렇게 화물 트럭 위장 차량에 드론을 숨겨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수십 대를 때린 겁니다. 아니 이러면은 러시아 정보기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데이팅 앱까지 첫 버전을 쓰고 이제 있다면서요? 그 데이팅 앱이라는 게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청춘 남녀들 간에 있는 그런 데이팅 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러시아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데이팅 앱을 첫 버전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도구로 썼다고 해요. 그 이제 독일 시사 주간지가 보면 네. 벨트 존 암탁이라는 이제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 이 보도를 최근에 한 걸 보면은 독일 연방군 이제 군사정보국 MAD라는 데가 있는데 러시아 스파이들이 우크라이나나 전 관련해서 기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팅 앱인 틴더라는 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가지고 독일 군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을 이제 예.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독일 군사정보국은 이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회유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군인들하고 연락을 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팅 앱이라는 게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당시에 그 독일에서 개최됐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이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데이팅 앱까지 동원할 정도는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예. 그런데 러시아가 스파이를 적진 한가운데 심어놓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스파이다, 뭐 첩보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네. 몰라도 이 선글라스를 앵커님처럼 끼셨네요.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까만색 선글라스 쓰고 막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냥 뭐 투어리스트, 관광객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것도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국가 기관에 스파이를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아예. 아예 심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오. 최근에 2월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가 이 러시아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저 사진인데요. 그 대테러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네. 러시아를 위해서 일했고 러시아 쪽에 수많은 정보를 보냈다라는 혐의로 잡혔다라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대테러 센터장이라고 하면은 정보기관에서는 굉장히 핵심 인물 아닙니까? 핵심이죠.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게 있고 사실은 그걸 확보해서 대응하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테러가 워낙 지금 횡행하다 보니까 대테러 센터장이면 뭐 아무래도 핵심 중에 최고 몇 인 안에 들어갈 정도의 중요 인물인데 네. 그런 사람이 또 스파이로서 활동을 했다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깜짝 놀랄 텐데요. 이게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2017년에는요. 네. 당시 그로이스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어 통역사도 영어 통역사가. 예, 통역사도 스파이였대요. 그러니까 주요 정상회담이라든가 지금 화면 나오죠. 네. 이렇게 할 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다 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러시아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로서 얼마나 유용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역대적으로 뭐 사실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도요. 영국의 스파이가 자료를 제공했고 동서독 그 분쟁이 있을 때 냉전기에 동독 총리의 최측근도 스파이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첩보 세계의 영역에서는 PR을 식별하기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영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스파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저 사람 보면 어떨 때 보면 관광객일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학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살펴보니까 내밀하게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영주 평론가. 그런데 사실 요새 또 첩보전이 굉장히 치열한 거는 아무래도 가장 큰 고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지시까지 내려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인데요.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 주재 미 정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을 내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연애 금지령이요? 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네.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무슨 일이 있냐면 중국 쪽에서 이 기자 사업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미국 쪽 정보를 계속 이렇게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타겟이 뭐 유학생이나 과학자들을 타겟으로 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저 여성이 크리스틴 팡이라는 스파이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했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자금을 모금한다던가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뭐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낭만적이나 뭐 이게 성적인 관계를 조금 이용해서 미국의 정보를 뜯어서 중국 쪽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5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유력 정치인 22명에게 접근해서 친교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이 미국 쪽에서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을 내렸다? 이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뭐 인해 전술식으로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런데 미국은 CIA가 정작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 CIA가 원래는 세계 최고 정보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냉전 시대에 이제 KGB와 CIA로 대변되는 이런 정보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IA도 전체적으로 이 정보력이 좀 떨어졌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구인 광고를 CIA가 냈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거 올렸습니다. 이제 구인 광고를. 예, 일종의 뭐 CIA 협력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스파이라가 되면은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그 구인 광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면요. 우선은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제 첩보전의 상대는 이제 현재는 중국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데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떤 감시 카메라 이런 게 이제 다 깔려 있어서 거의 이제 발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휴민트가 많이 붕괴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구인 후에 뽑은 요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미국 버지니아에 그 한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이요? 근데 보통 농장은 아니고요. 이 버지니아 주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CIA 본부, 그렇죠. 랭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버지니아 주에 한 동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마포구와 용산구를 합쳐놓은 정도의 이 대지 면적에 보통 평범한 마을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보통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힘든 간첩 훈련을 받는 이 가짜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보면 그냥 평범한 마을과 크게 다름이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CIA 요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 거기에서 이런 스파이나 뭐 이런 이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훈련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대사관도 있고 뭐 뉴스 채널도 있고 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걸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 CIA 요원이 되기 위해선 농장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농장으로 불리는 가상 마을이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밀 요원들이 그러니까 스파이로 불리는 이 비밀 요원들이 쓰는 무기도 남다를 것 같아요. 이
이제 원래 스파이는 다양한 이제 무기를 이제 씁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노출되는 무기 같으면 금방 발각이 될 테고요. 아주 네.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무기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심장마비총이라는 이런 게 이제 실제 사용은 이제 불분명한데 미국 CIA 그 관계자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심장마비총을 이제 개발했다 이런 이제 그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사실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립스틱 총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인계를 쓰는 예. 그 여자 스파이가 이제 자기들 유혹에 넘어오면은 이 립스틱 총을 사용해서 살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폭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처칠 수상을 향해서 원래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이 초콜릿을 이제 먹으면은 여기 있는 독성이 몸에 퍼져서 이제 죽는 아주 이런 아주 정교한 어떤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첩보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첩보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한국 대 북한 얘기입니다. 한반도에 보이지 않는 첩보전.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첩보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럼요. 저희도 북한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 자산이라든가 감청 자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좀 약화된 것이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인적 정보. 북한 사회가 워낙 통제되다 보니까 북한에 침투해서 북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인간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도 북한을 그렇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북한 역시 사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세계의 첩보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